몇 년 전 미국의 면도기 제조회사인 빌리는 전례 없는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여성용 면도기 광고에 제모를 하지 않은 모델들을 출연시킨 것이죠. 모델들은 겨드랑이와 다리, 배, 발가락 등에 있는 채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광고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털이 있다, 여성도 말이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기존의 여성 면도기 광고는 보통 매끈한 팔, 다리,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모델이 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제모하지 않은 여성을 광고에 등장시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남성들은 제모를 하던 하지 않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반면 왜 여성들은 제모를 하지 않았을 때 이상하다는 인식이 생겼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제모 문화의 역사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여러 문화에서는 채모에 대해 별로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굵고 검은 털이 많은 사람을 짐승처럼 음탕하다고 말했죠. 고대 로마인들은 털이 많은 게르만족을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털이 많을수록 동물적이고 지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와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신은 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채모를 제거하면서 신성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털 제거는 아름다움과 청결, 순수의 상징이었고 털이 남아있는 사람은 불결하다며 노예나 하층민, 이방인으로 여겼죠. 밀랍, 점토, 석회가루, 조개껍질 등을 이용해서 제모를 했습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 역시 뜨거운 왁스를 사용해서 털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혼 전 신부가 눈썹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털을 왁싱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지시에 따라 왕실 부녀들이 어떻게 털을 제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상형 문자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털이 없는 사람을 순결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의 여성들은 등잔불로 다리털을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모 문화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192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의 제모가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성이란 조용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남편과 부모, 자식을 보살피는 것이었죠. 이런 보수적인 성 역할에 억압받던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을 펼치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여성성을 표현하는 패션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코르셋이 사라지고 스커트는 점점 짧아지고 드레스의 허리선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발머리가 유행이었고 속옷, 화장,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여성의 제모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여성의 겨드랑이 털이 민망하다는 인식이 생긴 데에는 세 가지 산업의 콜라보가 큰 역할을 합니다. 1903년 질레트가 남성용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했고 9만 개를 팔아치우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성용 제모 제품 시장은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15년 처음으로 질레트가 여성을 위한 면도기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광고에서는 여성이 민소매 가운을 입고 팔을 올리며 여름 드레스와 최신 춤을 위해 불쾌한 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가피로 겨드랑이 털 제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겨드랑이 털을 거부감이 든다, 부끄럽다, 보기 흉하다, 불결하다고 묘사하고 제모를 매력적,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움 등의 문구로 홍보했습니다. 이때 활용한 것이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여성 잡지였습니다. 1873년에 창간한 최초의 여성 전용 잡지 딜리네이터를 시작으로 레이디스 홈 저널, 우먼스 홈 컴패니언 등이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홈 저널의 발행인에 따르면
잡지는 여성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들이 여성들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과 미용에 대한 광고가 음식 광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인쇄기술과 철도교통, 우편 서비스의 발전 덕분에 이런 잡지들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890년부터 1920년까지 여성 인구가 60% 이상 증가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도 1920년에는 94%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여성 잡지의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여성 제모 부위를 겨드랑이에서 다리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다리털 제모를 유도하는 광고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리털 제모가 확산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939년 미국의 듀폰사는 나일론이라는 합성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나일론은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서 전 세계의 섬유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론은 실크 스타킹의 대체제로 큰 인기를 끕니다. 전쟁생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군수산업을 감독한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민간 회사들에게 불필요한 생산을 금지시켰습니다. 1941년 WPB가 실크와 나일론 스타킹 제조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듀폰사는 스타킹 대신 타이어나 낙하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차 나일론 스타킹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여성들은 나일론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다리 화장을 하거나 맨다리에 눈썹 펜슬로 스타킹 재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킹 재봉선을 그리는 전문 샵이 생기고 화장품이 출시되는 등 새로운 풍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WPB는 다리 화장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화장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성들은 다리털 제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1940년대 초에는 다리털 제모가 유행에서 관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6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부터 44세까지 미국 여성 98%가 일상적으로 다리털을 제모했다고 합니다. 다리털 제모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해 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모 캠페인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미국 여성들은 다리털과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여성 운동가들은 이런 제모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종종 여성 연예인들이 제모하지 않은 겨드랑이를 드러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9년 줄리아 로버츠가 노팅힐 영화 개봉 행사에서 겨드랑이 털을 공개했을 때 언론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가수나 배우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